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 혐의자가 60여 명이라며 이들을 이번 주말까지 국내로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위성락 안보실장의 브리핑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번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위 실장은 먼저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측에 두 차례 단속으로 구금된 우리 국민 범죄 혐의자가 모두 60여 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을 이번 주말까지 국내로 송환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송환 뒤엔 범죄에 연루된 정도에 따라 사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현재도 감금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분들을 신속히 귀국시키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월 현지 범죄단체의 고문 끝에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선 우리 쪽에서 요구한 공동부검이 캄보디아에선 흔하지 않아 내부 절차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에야 캄보디아 측과 공동부검이 합의됐고 조만간 부검을 실시한 뒤 시신을 국내로 운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오후 출국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은 범죄 피해자를 신속 구출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현지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적 개발 원조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취업 사기에 우리 국민이 속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한편으로 캄보디아 나라와 국민 자체에 반감을 갖지 않도록 국내적인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전화 위복으로 여기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와 감금 피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합동 대응팀이 잠시 뒤에 캄보디아 현지로 출국합니다.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외교부와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팀을 오늘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대응팀 일원으로 함께 출국해 캄보디아 당국과 이미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감금 사태가 벌어지는 대규모 범죄 단지 웬치가 몰린 도시 시아누쿠빌에 YTN 취재진이 도착해 있습니다. 네, 웬치에 감금됐다가 구조돼 현지 경찰서에 머무는 한국인 2명을 조금 전에 저희 취재진이 만나고 왔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캄보디아 시아누크에 있는 한 경찰서 앞에 이렇게 저희 YTN 취재진이 나와 있습니다. 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 있는 범죄 단지 웬치에서 구조된 한국인을 조금 전에 만났다고요? 네, 구금된 한국인들을 구조하는 작업을 도맡아 하고 있는 현지 선교사 오창수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이곳 경찰서 안쪽에 머물고 있는 한때 구금됐었던 한국인 2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30분 정도 가량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잠시 나와서 이렇게 구금됐던 동안의 이야기를 설명드릴 수 있게 됐던 건데요. 캄보디아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업을 시작하려던 30대 A씨였습니다. 지난 6월 수도인 푸놈펜으로 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업무에 문제가 생기면서 자금이 부족한 상태가 된 와중에 시아누크빌로 일하러 가자는 지인의 권유를 받았다고 취재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범죄 단지인 웬치로 끌려가서 중국인 총책이 보이스피싱 업무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일을 거절하자 북부 국경도시 포이엣에 있는 범죄단지로 끌려갔고 여기서 중국인들에게 전기고문까지 당하면서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후 일을 하겠다고 일단 약속을 한 상태로 이곳 시아누크빌로 다시 웬치로 돌아오게 됐고 경찰에 몰래 신고하면서 구조됐다고 설명합니다. 지금은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민국으로 넘겨져서 송환되는 상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YTN 취재진이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서 시아누쿠빌로 이동하면서 범죄 단지인 웬치의 모습도 추가로 확인했다고요. 네, 제가 서 있는 이곳 경찰서 앞, 그러니까 이곳에서 30분가량 떨어진 곳에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그곳에 범죄 단지라고 불리는 웬치들이 밀집해 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 키보다 훨씬 높은 3m 정도 높이가 되는 벽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었고 보안 요원들이 출입을 막고 있는 등 가까이 가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심이 강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깨트린 유리 조각들도 벽 위에 설치해서 경비가 매우 삼엄한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이곳에 갇혔다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곳이라는 것을 바로 짐작할 수 있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단지로 들어오는 출입구 한 곳만 열어두고 보안 요원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검문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캄보디아 최대 범죄단지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시아누크빌에서 감금된 한국인을 구출하고 있는 오창수 선교사는 거의 매주 구조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최근 2년에서 3년 전부터 한국인 청년들이 연락해오는 경우가 잦아졌다고 합니다. 이곳 시아누크빌에 구금된 사람만 2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는 게 오 선교사의 설명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경찰서에 구금된 한국인 청년들은 웬치에선 개인 휴대전화도 뺏겨서 신고조차 어렵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신고나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구조를 원하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이 고문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른바 통장 누르기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숨진 학생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천만 원을 누가 가로챘고 어디로 흘러갔는지 밝혀내는 게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통장 누르기 범죄가 어떤 방식인가요? 네, 범죄 조직의 손에 들어간 대포 통장에서 누군가 몰래 범죄 수익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포 통장은 별도 유통 조직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돈을 받고 통장을 넘기는 형태로 유통되는데요. 범죄 조직은 통장 명의주가 돈을 함부로 빼가지 못하게 명의자나 보증인을 붙잡아두고 길게는 몇 주 동안 통장을 쓴 뒤 돌려보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해외 조직의 경우 출국장이라는 이름으로 통장 명의자나 보증인을 현지까지 부르는데요. 여기서 누군가 대포 통장에 입금된 범죄 수익금을 가로채면 붙잡아뒀던 사람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고문하는 사례가 생기는 겁니다. 경찰은 숨진 대학생이 이런 방식으로 통장이 눌려서 범죄 조직에 고문당하다 숨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체포돼서 재판에 넘겨진 학교 선배, 즉 모집책이나 그 배후 조직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보낸 다음 대포 통장에 범죄 수익금이 들어오자 이를 몰래 빼돌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숨진 학생의 유가족에게는 사고가 났다면서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현지 범죄 조직원의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재판에 넘겨진 모집책과 그 배후 조직이 계획적으로 통장을 눌렀을 가능성이 큰 거로 보고 숨진 학생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천만 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로 돈 세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만큼 누가 어떻게 돈을 빼갔는지 확인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이후 캄보디아와 관련해 접수된 실종과 감금 의심 사건은 모두 143건이라고 밝혔는데요.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부 합동대응팀과 함께 오늘 오후 캄보디아로 출국해 현지 경찰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대법원에서 진행되는데요. 민주당 주도로 현장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쉰기혜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현장 검증이 시작됐습니까? 네, 조금 전 추미애 위원장이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로 이동해 현장 검증을 이어가겠다며 감사 중지를 선포했습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등과 대법정으로 이동했고요. 현장 검증에 반발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오전에 진행된 현장 국감에서도 대법관 집무실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로그 기록을 살피는 국감 방식을 두고 여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 검증이 재판에 개입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현장 검증 절차를 계속한다면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금 국감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 밝혔는지는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오전에는 어떤 논의가 진행됐습니까? 네, 본격적인 국감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가 먼저 열려서 의사 일정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증인 추가 채택 그리고 대법원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안건이 각각 상정됐고 두 안건 모두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변경 과정과 관련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설주환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걸 놓고서는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하는 안건도 논의됐는데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 의혹이 있다며 제출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재판 개입이라며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 자체를 두고도 계속 공방이 있었죠. 네, 국민의힘은 현장 검증식 국감이 사실상 사법부 압수수색이나 다름없다며 회의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했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번 현장 국감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이후 민주당 주도로 현장 국감 진행을 결정한 걸 비판한 겁니다. 반면 여권과 비교섭 단체 의원들은 날치기라는 표현이 유감이라며 국회의 정당한 상임위 활동을 법원이 방해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오후에 감사가 재개되면 직접 회의장에 나와 인사말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출근길엔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는데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직접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등 4개 상임위가 가동되는데 곳곳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과방위에서 폭로된 의원 사이의 욕설 문자 사건은 법적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흥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정감사 사흘 차인 오늘 국회에선 대법원 현장 검증 중인 법사위를 제외하고 4개의 상임위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먼저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국감에선 이틀 전 조희대 대법원장 이성 문제를 놓고 격돌했던 여야의 입장이 바뀐 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노태학 위원장이 인사말을 마친 뒤 관례에 따라 이석하는 것을 두고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질의를 진행했던 것처럼 노 위원장도 국감에 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민주당이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노 위원장이 이석한 뒤 이어진 질의에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중 80% 이상이 중국인이라면서 편중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통일교회 국민의힘 입당 의혹을 소환하면서 역공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단체장 뽑는 선거에 특정 국가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이거를 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20만이 넘는 당원이 이런 이단 종교 세력이 개입된 것이다. 이런 추정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면은 정교 일치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고용노동부 국감은 시작 전부터 파행을 빚었는데요.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일부 간부가 간첩죄로 유죄를 받은 사건을 거론하면서 민주노총 단체 성격을 밝히기 위해 일부 관계자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요. 민주당이 일부 전직 간부의 일탈인데 특정 단체를 왜곡해선 안 된다고 맞서면서 정회가 선포됐습니다. 이후 재개된 국감에선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 끝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보완 입법 등 후속 과제를 두고 치열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감에선 해수부 이전 문제가,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선 다이어트 약 오남용 문제 등이 언급됐습니다. 네, 어제 국감장 곳곳에서 여야 격돌이 있었는데 특히 과방위와 법사위에서의 공방전 후폭풍이 거셌다고요? 네, 어제 과방위에서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과 연결됐다는 가짜 뉴스를 말한다며 느닷없이 지난달 자신이 받은 사적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지질하다는 내용의 욕설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박 의원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야당에서 항의가 빗발쳤고요. 여야 고성이 오가다가 국감이 파행을 빚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당시 김우영 의원이 먼저 멱살을 잡았고 자신의 욕설 문자에 똑같이 김 의원도 욕설로 답했는데 그건 쏙 지우고 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김 의원을 개인정보 유출과 폭행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고요. 잠시 뒤 국회에 징계안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도 박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법적 조치 등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자꾸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경찰청에 저희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망언으로 터무니없는 정쟁 현장으로 몰고 가려는 국힘 박정훈 의원에 대해서 법적 조치, 윤리 징계 등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법사위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 교체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화두였는데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변호인을 바꿔서 이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김 실장이 종용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가 허위 진술을 이끌었던 거라고 맞섰습니다. 오늘까지도 여야는 관련한 논평으로 날을 세우면서 김현지 실장 공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감 초반부터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욕설, 고발 등이 난무하면서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표방했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강행하고 있다라는 속보를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국민의힘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현장 검증이 불법이라면서 파행을 선언했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민주당은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강행하고 있고 이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는 파행을 선언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국민의힘 측은 오늘의 검증이 불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 검증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증을 강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상황 속보로 전해드리고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감금돼 고문을 받고 숨진 20대 대학생과 관련해 경찰이 공동 부검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캄보디아 법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YTN에 최근 캄보디아 법원의 공동 부검 승인을 받아 이제 현지 경찰과의 일정 협의 단계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캄보디아와 합의를 마쳤다며 조만간 부검을 진행하고 시신을 국내로 운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네, 내란 특검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오후 조사는 1시 반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앞서 오전 조사는 10시 14분에 시작이 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1시간 만인 오전 11시 14분쯤 휴식을 요청했고 이후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와 별개로 특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외환 관련 질문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의 외환 관련 2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 출석을 전격 결정했습니다. 특검이 추가 소환 통보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를 집행하려 하자 임의 출석을 결심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서 구치소 직원들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이번 조사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고요? 네, 윤 전 대통령 출석 후 변호인단은 입장을 통해서 일정 협의를 요청했지만 특검은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미 구속되기 전 조사에서 외환 관련 질문이 이루어졌다며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변호인조차 선임하지 않은 채 윤 전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고 외환 관련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뒤 이후 석 달 동안 이루어진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거라며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준비한 질문을 마치면 추가 조사가 필요 없겠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이번 달 안에 기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특검이 재청구할 계획이죠? 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가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은 참석자 모두가 인정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는 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특검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오늘 새벽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소명된 정도를 보면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인지하고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키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한편 최상병 특검은 오동훈 공수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요? 네, 특검은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오 처장 등이 공수처 소속이던 송창진 전 부장검사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위증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를 위해 특검은 지난 8월에 이어 오늘 오전부터 공수처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오늘의 정치온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늘 고성이 오갔던 법사위, 국회 국감장이 아닌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 현장 국감을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모습이 좀 달랐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부했습니다. 오늘 출석하든 안 하든 너무 소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다. 저부터 자제를 하겠습니다. 저부터 자제할 테니까 여러분도 좀 자제해 주시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은 대부에 드림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책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저희들이 법원에 왔습니다. 한송 표결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좀 조용히 해주세요. 국민의힘 들어가세요. 모든 분들 사진 찍어주세요.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또 집을 나와서 대법원에 와서 또 현장 국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 판사 출신으로서 이거는 너무 네, 대법원까지 찾아간 현장 국감. 박수현 의원님께서 오늘은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소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글쎄 뭐 저 정도 소란은 소란도 아닌 것으로 하도 소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오늘 정청래 대표의 그 당부를 그렇게 브리핑을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께서는 왜 민주당은 대법원에 가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저렇게 할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답변을 안 하고 저러지? 라고 하는 이런 것이 본질인데, 저렇게 여야 간에 정쟁만 하면 정작 국민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접근도 못 하잖아요. 손해입니다, 양쪽 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왜 우리가 이 국감을 해야 되는가를 차분하게
질문해서 대법원장이 답변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국민께서 답변 안 하는 대법원장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전략에 맞다. 그리고 국감을 여당답게 이제 좀 조용하고 차분하게 본질에 집중해서 해달라.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돌아가면 정쟁에 휘말리면 결과적으로 여당이 손해입니다. 왜 우리가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지를 국민께 자세히 아시도록 설명을 해야 되지 않아요? 소리 질러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말씀을 드려 국민이 알아들으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그런 취지입니다. 네, 박수현 의원님께서 법사위에 계시면 좀 차분하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권영진 의원님과 같이 법사위를 하면 같이 옮기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석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현장 검증을 강행을 했는데 이 점에 있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좀 당황했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것은 불법이다라면서 파행을 선언한 상황이에요. 아무리 피감 기관이라 하더라도 피감 기관의 동의 없이 그리고 여야가 합의 없이 저렇게 이 대법원 안으로 막 들어가서 기록들도 보자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이 사실은 대법원에 현장 국감을 하는 것도 적어도 이례적입니다. 첫날 하루 가서 하는 건 모르지만 계속해서 대법원에 가서 하는 것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압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항고심 이 선고가 잘못됐다. 이 부분들을 계속 따지겠다고 하는데 저건 사실은 위법 위헌한 겁니다.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재판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중단됐을 뿐이지 계속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다룰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관한 법에 따라서. 그리고 법원조직법에서도 지금 대법원은 합의제잖아요. 합의제에 대해서 논의됐던 사항들을 밖으로 공개하는 것도 이것도 위법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독립해서 심판한다고 돼 있는 것 자체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오늘 같은 행태거든요. 저 부분들은 그래서 위법하고 위헌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알고 싶은 것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로그 기록을 좀 보여달라 이것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권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다. 맞춰지지 않은 것에 지금 개입하는 것은 불법, 위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항상 말씀드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꼭 한 가지만 답변을 하세요. 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희가 압박하고 있느냐. 압박이라고 이미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20번도 넘게 밝혔어요. 전략을 밝히는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이러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직위원 재판부, 내란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유례 없이 이례적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국민들은 다 날짜로 계산하는데 왜 시간으로 계산해서 이거를 석방했지?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왜 윤석열에게만 시간으로 계산했죠? 라고 하는 이 재판의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권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헌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묻는다. 거기에 관여한다면 위헌 위법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재판 행정의 투명성. 그다음에 지금 그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너네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면소해 주려고 하는 거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사건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도 맞아야 되는데 아니 왜 유독 이 사건만 윤석열 전 대통령만 그렇게 유독 그렇게 해주더니 왜 이재명 후보만 유독 이렇게 했죠? 이해가 돼요 이게? 99.9%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이것이 뭐 다 한다고 얘기하는데 대법원의 심리는 99.9%가 소부에서 심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재명만 유독 왜 전원 합의체에 그것도 아주 이례적으로 번갯불에 콩도 볶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짧게 했지? 왜 이재명만?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왜 윤석열만? 왜 이재명만?
근데 이것은 그 내용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이례적으로 그렇게 법원의 행정 절차를 그렇게 했어? 이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내용에 대해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드립니다. 예, 박수현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그 두 가지 질문, 민주당은 네. 다른 사람 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답을 달라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오후에 감사가 재개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회의장에 나와서 인사말을 해달라 요청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아직은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출석 여부가 관심인데 아침에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장이 안 나온다.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주인이 안 나온다. 이거는 한국적 상식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수십 년간 법관을 했습니다. 재판할 때 증인이나 참고인이 자기 나갈 수가 없다는 의견서를 내놓고 출석 안 하면 그 재판이 되겠습니까? 필요 이상의 그런 어떤 서로 예의에 벗어나는 그런 대법원을 공격한다든가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뭔가 망신 주는 그런 행위는 또 자제해야 되겠죠. 재판 과정에 개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입법부의 뭐 어떤 정상적인 그 국정감사가 아닌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노골적인 이런 겁박행위고 간섭행위고 이거는 그 헌법 파괴적인 아마 두고두고 이제 입법부의 치욕스러운 이런 장면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아마 지게 될 겁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하고 법원 안쪽으로 들어가서 현장 감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로그 기록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강제로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상황 어떤 걸로 보십니까? 보면 안 되죠. 그 속에 보면은 재판관이 재판 판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언제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거기가 다 나오잖아요. 저게 행정적인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마치 그게 행정적인 거라고 얘기하는데 언제 판결을 내리고 어떻게 내릴 건지는 그거는 판사가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하는 문제예요. 그걸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주기현 판사가 왜 이렇게 늦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뭐라 하고, 근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왜 그래 빨리 했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체가 우선 모순이에요. 그리고 돌이켜 한번 보십시오. 5월 1일 날 판결이 예견됐을 때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빨리 하냐고 그랬나요? 안 했어요. 다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정확한 정보를 보니까 이 부분들은 그냥 무죄로 판결이 날 거라 그러면서 시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문제는 판결 결과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으로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대법원장 옥죄고 청문회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아는 거예요. 민주당이 하는 게 정말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고 법원 행정 절차만 되는 건지, 아니면 판결이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시기 문제까지도 문제 삼아서 지금 재판에 개입하고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을 옥죄해서 대법원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지우려고 한다는 거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민주당이 아무리 지금 박수현 대변인께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국민들은 당신들 얘기 믿지 못한다는 게 그게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예, 대법원 국감에 대한 두 분 말씀 들어봤고요. 이에 대한 속보 들어오면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국정감사가 진행된 상임위 곳곳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름이 또 거론됐는데요. 법사위에서는 과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바뀌는 과정에 김현지 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설주환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고, 민주당 의원님이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뭐 민주당 대표 보좌관인데 김현지가 연락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그 변호인한테 질책을 하고 왜 자백했느냐고 따지고 변호사를 자르려고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설주환 변호사가
저를 돕는 게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가지고 저하고 계속 논쟁을 하고 설전을 했었습니다. 사입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 검사와 피의자가 한 공간에 있게 됐는데 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가 교체되는 과정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관여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저 우선 주진우 의원님과 저 박상용 검사시죠. 이분은 그 당시에 주진우 의원님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비서관이었고요. 그다음에 박상용 검사는 이 쌍방울 대북 송금, 민주당의 주장이라고 합시다. 조작 수사, 기획 수사를 하고 있던 담당 검사입니다. 우선 저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신빙성을 저희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변호사였던 설주환 변호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변호사를 사임한 것이지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다고 이미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설주환 변호사는 죄송하지만 저하고도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만 지금 보수 국민의힘 쪽에 패널로 나와서 토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사임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승전 김현지 실장을 끌어들여서 여러 가지 그 대통령실의 무슨 뭐 인사 비리가 있던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뭐 이런 지금 완전히 가짜 뉴스를 가지고 지금 정권 초에 본인들이 처한 특검 수사로부터 이 판을 흔들고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한 그러한 전형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국민의힘을 위해서 지금 보수 패널로 활동하는 그 당시 변호사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사임한 것이다라고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답변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언론과의 인터뷰를 보면 설주환 변호사가 김현지 실장에게 질책을 받아서 사임한 것이다라는 이 부분은 주관적일 수 있으나 김현지 실장과 소통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그건 밝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던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변호인을 왜 김현지 실장이 관여하느냐, 그럼 공범임을 인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죠. 지금 그 박수현 대변인 말씀처럼 아니 변호사는 스스로 사임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건들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재판부를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김현지 당시 지금 부속실장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전화 와서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까지는 팩트거든요. 뭐 강제로 이 사임시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스스로 그만두되 자기가 이 대통령 사건을 전부 컨트롤하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으로부터 이 전화를 받고 그만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설주환 변호사를 교체하는데 개입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개입한 게 실제로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그다음에 이 대통령하고는 공범관계로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공범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또 공범관계로 의심받고 있는 김현지 부실장이 이걸 그만두라고 한 거는 때로는 어떻게 보면 위증교사라든지 증거인멸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는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저는 그것이 사실이든 안 사실이든 나중에 밝혀야 될 텐데 이걸요 이렇게 키운 건 민주당이에요. 왜 그 총무비서관을 그냥 국감의 증인으로 나오게 하면 되지 그걸 또 막으려고 민주당이 나서서 실드를 치고 안 되니까 국감 이틀 전에 부속실장으로 인사까지 해서 안 내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혹에 의혹을 꼬리를 물고 김현지가 정말 실세인가 존엄인가 이런 얘기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쿨하게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감장에 내보내면은 이런 부분들 많이 해결될 거라고 봐요. 야당 입장에서는 의혹 제기하겠죠. 그러나 국민들은 알 거라고요.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이 저게 얘기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근데 안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아마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혹이 계속 증폭될 거다. 그건 여당에도 별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문제 같은데요. 자, 김현지 전 지금 실장이지만
전 총무비서관 시절에 국회 출석을 협의를 했죠. 출석 대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한 번도 안 나간다고 한 적이 없고요. 우상호 수석도 나와서 100% 출석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다 소통을 해보니 대통령실은 오히려 불만이었어요. 왜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를 키웠느냐. 그 안 나간다는 식으로 하느냐.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 보면 보십시오. 그러면 총무비서관 시절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 3개월 정도 지난 대통령실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은 당연히 너네 분명 의도가 뻔해. 뭐 대장동, 뭐 우일의 신도시, 뭐 이런 거 저런 거 아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답변을 안 하지만 할 수도 없지만 계속 의혹을 제기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뻔한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정확하게 그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업무에 관한 한 질문만 한다고 약속하라.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여당이 그걸 받아줄 여당이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인데요. 그것을 마치 김현지 실장을 숨기기 위해서 뭐 한다 이런 것인데 국민께서 들어보시면 뻔히 다 서로 입장이 이해가 될 겁니다. 야당의 공세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그걸 어떻게 다 받아줍니까? 그런데 바로 이제 그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명절을 지나자마자 뭐라고 하셨냐면 운영위뿐만이 아니라 6개 상임위 전체를 요구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아니 운영위 출석도 여당 입장에서는 막아야 될 조건을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6개 상임위로 늘린다. 아, 그러면 이것은 하지 말자고 판을 깨자는 얘기구나.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권영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현지 실장을 뭐가 있으니까 보호하려고 안 내보내요. 꼼수예요. 라고 저렇게 공세를 하는 것이 훨씬 남는 게 많겠다라는 정치적 판단으로 판을 깬 것은 송원석 원내대표입니다. 예. 지금 그런가 하면 안 나오겠다고 못 내보내겠다고 이제 공언을 하시는 거나 다름없는데요. 송원석 대표가 6개 얘기한 거는 그 협상용이지 민주당에서 운영이 하나도 못 봤는데 6개 받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 어떻게 윤석열 정부 공격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 문제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했잖아요. 야당이란 거는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당은 잘 방어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아예 원천적으로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러면은 계속 의혹은 증폭되는 거예요. 그게 여당의 국정 운영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저희들도 해보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는 진작 털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키운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제가 민주당에도 정말 충고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숨기지 말고 밝혀버린 게 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털어야죠, 지금. 이번 국감에서 김현지 실장의 모습을 과연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과방위 국감장에서는 국민의힘 박정원 의원이 민주당 김우영 의원에게 보낸 비난 문자에 박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며 욕설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박정원 의원이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해서 일부러 노출시켰다는 주장도 나왔거든요. 먼저 어제 오전 상황으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세 중에 실세로 꼽히는 김현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 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50대도 안 먹힐 프레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50대도 안 먹힐 프레임입니다. 좀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정성이 필요한데 그런 정성조차도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후 과방위에서 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박정원 의원의 한 달 전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일이 커졌는데요. 김 의원이 지난달 상임위에서 박정원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로 사적 보복을 해왔다는 게 김우영 의원 측의 주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박정원 의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드러난 메시지를 공개해도 되냐며 항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에휴 이 찌질한 놈아.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훈입니다. 기본 소양조차도 어긋난 사람입니다. 저런 욕을 보냈다. 그 욕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건 사과한다. 그런데 어떻게 정해야겠습니다. 자기가 보낸 문자는 욕설 문자는 지웠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보낸 문자만
김현지 실장에 대한 지금 경기 동부연합과의 연결고리가 드러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커질 것 같으니까 메신저로 공격하는. 네, 박정훈 의원은 본인만 욕설 문자를 보낸 게 아닌데 김영우 의원이 본인 욕설은 싹 지우고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의혹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일부러 노출시켰다.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전화번호를 공격한 것은 좀 경솔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끼리 저렇게 지질한 X 욕을 한 것이 그게 본질이고, 그 다음에 그게 공개되자 현장 국감에서 그 신성한 국감장에서 야, 이 한심한 XX야라고 또 현장에서 욕을 한 거예요. 자, 박정훈 의원은 지난 6월에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녹취록을 악마의 편집을 해서 유죄 주장을 했지만 이것이 무죄 판결이 남으로써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우리 박정훈 의원님 TV 앵커로서 TV에도 많이 나오셔서 얼굴이 알려지신 분인데 아직도 얼굴이 알려질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나 보죠. 좀 얼굴을 알리고 이름을 국민께 알리려면 좀 그런 거 말고 좀 국민을 위한 민생 또 정책 이런 걸 가지고 감동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어제 욕설이 오가던 그 국감장에서 다른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던 찌양이 깜짝 놀라는 장면도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어제 이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로 욕설하는 거 부끄러운 일이죠. 지금 국회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로 앉아서 동료 의원을, 이게 국정감사는 여야가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는 건데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감시를 넘어가 서로 모욕하고 조롱하고 상처 주는데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근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렇다고 동료의 그 신체적인 문제를 공격한다든지 개인정보를 노출해서 외부로부터 공격받도록 하는 일은 정말 피해야 되는데, 김우영 의원이 본인이 저렇게 이제 욕설을 들은 게 섭섭하고 또 박정훈 의원이 또 김현지를 공격하니까 박정훈 의원을 메신저를 공격해야 됐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하지 말았어야 될 걸 한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니까 박정훈 의원한테 수도 없는 욕설 전화 그리고 문자 폭탄이 온다는 거예요. 저렇게 동료 의원들을 만드는 정치를 해야 되겠냐. 예. 자, 그런 부분들이 좀 국회 회의적입니다. 문화에 대한 지적은 두 분 다 같이 쓴소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꺼번에 묶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주택 구매 시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고 대출과 세제, 청약 규제가 강화됩니다. 먼저 차유정 기자입니다. 풍부한 유동성과 금리 인하 기조에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서울 전역에 집값 불안이 확산하는 상황. 두 차례 대책에도 과열 양상이 계속되자 정부가 한 달 만에 초강경 규제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존에 지정됐던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시구를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하는 방안입니다. 당장 20일부터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사려면 2년 실거주를 조건으로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서울에서 원천 차단되는 셈입니다. 무주택자가 해당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 담보 인정 비율도 7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특히 15억 원 미만 아파트가 많은 노도강, 금관구 등에서 대출 한도 축소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지역에선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3년 동안 제한되고 세제도 강화돼 취득세가 2주택자는 8%로 3주택자는 12%로 중과됩니다. 이처럼 수도권 대부분을 광범위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까지 묶는 건 역대 최초입니다. 이 지역들은 내일부터 지정에 따른 그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 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정부가 풍선 효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거래가 급격히 침체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부는 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 수요를 옥죄기 위해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환웅 기자, 주담대 한도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낮아지는 겁니까?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 시가에 따라 현행 6억 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내일부터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15억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6억 원이지만 15억 초과, 25억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를 확 낮췄습니다. 정부는 지난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어 한도 축소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DSR 규제가 없었는데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한해 전세대출 DSR도 29일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가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도 연소득의 40%가 되도록 대출 한도를 축소하게 됩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우선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우선 적용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전세대출 DSR 적용 결과를 지켜보면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DSR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3%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별 대출 한도가 개인의 연소득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대출 한도가 확대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주담대 한도를 6억에서 2억 원까지 차등화한 데 대해 고가주택을 타겟으로 한 대출 규제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외곽 수도권의 경우 15억 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종전대로 6억 원 한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웅입니다. 네, 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책, 윤지의 부동산 R114 리서치 랩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됐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뭔가요? 예, 핵심은 규제 지역 확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군구 단위로 보게 되면 서울 25개구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고요. 예. 근데 이 규제 지역에는 크게 4단계가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이 하나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 하나 있고, 초기 과열 지구가 있고 초기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의 이제 규제들은 강남 3구, 용산구와 동일한 초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를 패키지로 가져왔고요. 거기에 특이한 지점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 패키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규제 지역 하면 규제 지역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제 시장 수요자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그 청약 쪽에서 1순위 요건들이 좀 까다로워지고요.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뭐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세금 쪽에서 취득세 부분들이 중과되기 시작하고요. 정비 사업에서는 뭐 아무래도 이 조합원 양도 금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세금 쪽에서 이슈도 있습니다만 대출 쪽에서도 또 규제 강도가 세집니다. 그래서 LTV 40%가 적용이 되니까 아무래도 중저가 지역 쪽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들은 이 대출 한도 제한에 따른 타격감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토부가 이번 대책을 좀 암수술에 비유하면서 주변까지 확실히 드러나겠다. 그래서 규제 지역을 엄청 이제 넓힌 건데 시장에서는 좀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평가할 때는 규제 지역을 이렇게 확장해서 할 때 타격감을 받는 대상층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도려내려면 실수요자와 1주택자와 혹은 다주택자에 대한 관점들이 녹아서 실수요자는 명확하게 우대하는 정책들이 같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전방위적이죠. 한마디로 실수요자도 대출 제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실제로는 도려내는 정도가 그냥 전반적으로 다 도려낸다 정도에 가깝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사실은 이동이 더 쉽지 않아지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 쪽에서는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을 재편하겠다 선언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지금 나오는 대책들은 실수요자도 타격을 많이 받는다 정도가 정확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더 비싼 집, 더 좋은 지역으로 가고 싶어도 그 이동이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매수를 하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도 대출 한도가 줄었고 네. 1주택자가 더 좋은 상급지로 이동할 때도 대출 한도 혹은 대출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동이 쉽지 않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LTV, 주택담보비율 70%에서 40%로 낮아진 부분은 이제 집값의 40%밖에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뜻인데 또 그와는 별개로 좀 더 비싼 집, 예를 들면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까지만 그리고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거의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 이게 핵심인 거죠. 예, 맞습니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로 좀 분류되는 아파트 혹은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도가 원래는 이제 15억 이하에서는 6억 원이 동일하고요. 15억에서 25억 원 사이는 4억 원. 그리고 25억 원 초과했을 때는 2억 원인데 중요한 지점은 이렇게 15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 평균이 이미 한 14억에서 1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균 이하에 해당되는 구간은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거죠. 물론 이제 LTV 40% 때문에 한도가 더 줄어든 경우는 있습니다. 반면에 15억 원에서 25억 원 사이 혹은 25억 원 초과하는 구간은 대부분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집중돼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지역은 이미 현금 부자 시장으로 변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2억 원 한도냐 4억 원 한도냐는 크게 그 지역에서는 문제가 되진 않는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LTV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DSR도 있잖아요. 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금리에 대한 부분도 좀 언급이 됐죠. 맞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DSR, 정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40% 내에서 1금융권에서 한정을 합니다. 다만 이걸 이제 변동금리로 받게 되면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1.5%에서 3.0%포인트로 이 권역을 지금 최근에 넓혔고요. 그래서 근본 대책에서 이걸 3%포인트까지 넓혔기 때문에 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DSR 적용받는 경우에서는 한도가 더 줄어들 여지가 커졌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도 이제 DSR에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 경우는 조금 케이스가 다릅니다만 전세 대출에서 DSR을 적용하겠다라는 것들은 일부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논의가 됐습니다만 근본 대책에서는 1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게 되면 그 한도만큼 DSR 한도에서 제외하겠다 정도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당장은 무주택자나 혹은 전세를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타겟층이 돼 있진 않다 정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만. 맞습니다. 주택을 갖고 이제 갭투기를 좀 막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미 사실상 차단이 됐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DSR이라는 걸 전세에도 도입하는 시범 케이스로 1주택자를 보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가장 큰 차이가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또 6개월 내에 팔아야 되는 조건도 있고요. 그리고 주택을 매입했을 때 실거주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이 토지거래를 허가를 해줍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이걸 계속 토지거래 금지구역처럼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는 허가 조건을 득하면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 지역의 진입이 차단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3구와 용산구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돼 있는 곳들이 가격 상승을 계속 이끌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증명되는 부분들은 거래량이 줄어도 가격은 오를 수 있다라는 걸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대책에 나올 때마다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게 풍선 효과 또는 양극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이나 서울 외곽 지역에 두 채를 팔아서 서울 중심 지역에 한 채를 사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규제 지역을 지정을 하더라도 아예 못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실수요자라면 당연히 들어가서 사는데 문제는 없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항상 우려하는 건 풍선 효과죠. 풍선 효과가 이렇게 패키지로 굉장히 많은 권역을 지정하게 되면 당장은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는 좀 제한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지점은 풍선 효과가 제한됐기 때문에 지역적인 풍선 효과는 제한됐으나 그 지역 내에서, 광역 지역 내에서 가격별로 차등화된 풍선 효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형 주택으로 간다든지, 혹은 나홀로 아파트로 간다든지, 혹은 비아파트로 간다든지 해서 그 안에서의 물건 유형 혹은 가격 차등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예. 또 지금 지정된 이제 규제 지역 내에서도 보시면 경계점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규제가 안 된 곳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구리시 같은 경우, 아니면 그 부천 같은 경우,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 혹은 네. 경기도 내에서도 안양 같은 경우는 또 동안구, 만안구로 또 나눠지는데 동안구는 또 규제가 안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여기서의 풍선 효과는 일부 있을 수는 있다. 다만 시장에서 우려해야 되는 건 저 패키지로 규제된 광역 지역 내에서의 가격적인 풍선 효과를 좀 더 우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고가 주택이 현금이 없으면 이제 못 사는 경우가 생길 때 중저가로 수요가 쏠려서 그마저도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만 이 부분들은 LTV 한도가 40%로 제한이 됐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10억 원으로 단순화해서 보게 되면 기존에 이제 6억 원 한도보다도 덜 나오게 됩니다. LTV 40%로 묶이니까. 예. 그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금리 인상기 때 외곽지가 타격을 더 많이 받았듯이 네. 지금도 타격감은 외곽지 쪽에 위치한 서울 내의 중저가 아파트 쪽이 좀 더 서민 입장에서는 타격감이 크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예, 중요한 건 오늘 발표된 대책들의 효력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예, 대부분의 효력은 바로 다음 날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15일 오늘 발표를 했고 네. 대부분의 금융, 대출 규제 혹은 규제 지역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10월 16일부터 바로 적용이 되니까요. 사실상 새롭게 어떤 네. 것들을 사기 위해서 도모하고 있다면 사실 원천적인 차단 이슈가 있고 나머지 큰 줄기에서 벗어난 각계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한 달 정도의 시간들을 갖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네.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 좀 세제 개편이 좀 빠졌는데 이 부분은 좀 이유가 있을까요? 예, 세제 개편 이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세수 추계를 하는 시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세수 추계를 하는데 예. 지금 세금 쪽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래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그러니까 취득세와 관련된 부분,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덜 된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쪽에서 내년에 세수 추계를 또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 거래세와 보유세 부분들이 지금 명확하게 안 돼 있으니까 그 부분도 네. 엮여서 보게 되면 사실상 방향성은 어느 정도 나왔으나 예. 그걸 발표할 수준까지는 익어 있지는 않다 정도에서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예. 보유세 카드는 최후의 보루일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보유세는 이미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예. 거래세에 대한 것들이 아직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렇게 매매 시장을 옥죄다 보면 결국 전세 시장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서민들에게는 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이미 전월세 가격은 정부가 급격하게 전세 대출들을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월세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는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시중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전환되면 될수록 주거비는 상승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서울 전역을 포함해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역에서 전월세 물량이 회전한 게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절성을 가지고 전세, 월세 만기가 오시는 분들은 매물이 희귀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니까 매물이 희귀하다는 얘기는 가격이 오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 가격 그리고 전세 가격 모두 상승 쪽에서 불안 심리가 높아질 거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예. 네, 내일부터 효력을 갖는 이번 대책 앞으로 효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지혜 부동산 R114 리서치 랩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I was a ghost, I was alone. 두어진 길 속에. I love 저는 apple juice. 남산 타워. Oh my god. Genius. I'm done hiding, now I'm shining. 네. Waited so long, 그 Take this wall down. 네,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은 지금 YTN에 보고 계십니다. Number one news channel, guys. People. 네, 요즘 이 노래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의 주제곡 골든인데요. 네, 온 국민을, 전 세계인을 열광하게 만든 이 곡 어떤 마법이 숨어 있을까요? 이 노래를 만들고 직접 부른 이재 씨가 저희 YTN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니,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K-팝 데몬헌터스의 누적 시청수가 한 달 전에 이미 3억 회를 넘었어요. 넷플릭스 최다 기록이라고 하는데 네.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네, 너무 뿌듯해요. 지금 한국에는 얼마 만에 오신 건가요? 한 2주 전에 왔는데 예. 그 작업하러 잠깐 오다가 네.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오래 있는 거는 네. 지금 총 어느 정도 한국에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한 일주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 네. 시차 적응 잘 하셨어요? 아니요. 지금 약간 졸린 상황이신가요, 지금이? 지금 조금 느끼고 있어요. 지금 느끼고 계시는군요. 네. 한국에서 다니시면서 정말 내가 달라졌구나. 정말 인기를 실감하는 순간이 언제였나요? 지금도 솔직히 실감 안 나서요. 조금 이제 알아봐 주시니까 예. 그 조금씩 실감 나는데 네. 그때 처음 그 2주 전에 왔을 때 네. 비행기 탈 때 그 승무원분들이 다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오셔가지고 예. 한 사인 한 20번 했나? 네. 그리고 그 파일럿 예, 두 분 다 오셔가지고 네, 한 분씩 와가지고 캐대원 자체도 그렇지만 그 캐대원 이제 속에 있는 요소들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음식들, 먹는 것에 대한 인기가 굉장한데 네. 뭐 헌트릭스 멤버들이 그 먹은 이제 K-푸드들 굉장히 인기입니다. 네. 김밥을 이제 루미 역할하신 그 루미가 네. 한 줄을 그냥 한 입에 이렇게 넣어서 먹잖아요. 네, 이걸 맞아요. 따라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이고 위험해. 그러니까요. 한 입에 이렇게 먹는데 네. 이재 씨도 김밥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I love 김밥. 러브 네. 김밥. 어떤 김밥 좋아하세요? 참치 김밥. 참치김밥. 네, 너무 좋아해요. 네. 한국 오셔서 드셨어요? 그래서 연희동 쪽에 맛있는 참치김밥이 있는데 예. 거기 거 좋아해요. 거의 줄 서겠는데요. 그래. 다음에 저희랑 같이 참치김밥 드시면 좋을 것 너무 같은데 좋죠. 네. 김밥뿐만 아니라 지금 컵라면도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 컵라면과 김밥이 이렇게 주목받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전 한국 음식 제일 좋아하거든요. 김밥도 나오고 호떡도 나오고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럼 한국 음식 중에 뭐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찌개예요. 김치찌개. 네. 제 인생 음식이에요. 김치찌개 최근에 언제 드신 적이? 한 일주일 전에요. 일주일 전에 한국에 오자마자 그럼 거의 드신 건가요? 집에서 미국에서도 제가 만들어서 만들어요. 드시고. 네. 자. 근데 어려워요. 김치찌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김치를 잘 몰라야 돼서. 네, 맞아요. 네. 실제로 공연이나 이제 중요한 노래를 부르기 전에 루틴이 있을까요? 있어요. 일단 밥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저는 배부른 상태에 부르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먹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애플 주스. 애플 주스가 저한테 그리고 특별하게 마르티넬리's 애플 주스예요. 예. 오르가닉하면 안 돼요. 그거랑 Grethers 젤리라고 약간 젤리 같은 게 있는데 목을 가수들이 많이 쓰는 건데 그거랑 같이 하면은 완전 좋아져요 목소리. 네. 사실 지금 연기를 하신 목소리 노래를 연기하신 주인공 루미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속에. 네. 그 실제 이재 씨를 참고해서 캐릭터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어떤 점이 좀 닮았나요? 성격이 비슷하신가요? 네, 많이 이렇게 공감되는 게 많아서 뭐 예를 들자면 되게 루미는 완벽주의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그리고 very workaholic, 되게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모습도 그렇고 또 약간 그 자기가 좀 부끄러워하는 걸 이렇게 숨기려고 하잖아요. 저도 많이 그랬죠. 네. SNS 영상들을 보면 또 팬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도 느껴지거든요. 사소한 질문에도 답변을 해주시고 또 팬들이 부르는 노래를 귀담아 듣기도 해주시고요.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작곡가로서 진짜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맨날 울어요. 지금도 이렇게 감동의 눈물이 Of 혼자 있을 때. course. 네,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조금 인상 깊었던 어떤 팬들의 그 어떤 이벤트랄까 이런 게 기억 남는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사인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딱 하는 말씀이 되게 힘든 시기에 저를 살렸다. 골든이. 그거 예. 듣고 너무 감동이면서 되게 전 이래서 작곡을 하는구나. 그래서 되게 힘을 줬고 again 울었습니다. 네. 네.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셨는데. 눈물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곡의 멜로디를 치과 가는 택시 안에서 떠올렸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치과 갈 때 그때 트랙을 받아가지고 이게 되게 레어한 상황인데 어쩔 땐 트랙이 너무 좋으면은 이렇게 멜로디가 딱 떠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딱 듣자마자 그 따라다다다다다다다 인트로덕션 있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떠오른 게 그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게 먼저 하고 네. 두 번째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보통 곡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뭐 일상을 영위하다가 갑자기 확 떠오르는 시기신가요? Of course, 네. 저는 작곡을 할 때 가사보다는 멜로디가 먼저 나와요. 네. 그래서 어쩔 때는 멜로디가 되게 빠르게 올 때가 있고 좀 걸릴 때 있는데 요번에는 되게 빨리 왔어요. 네, 멜로디가 진짜 금방 나왔어요. 어떻게 얘기하지? 한 5초? 이러고 제가 금방 해서 바로 떠올리니까 네. 바로 핸드폰을 이렇게 녹음했어요. 네. 네, 그거에 또 있거든요. 네. 치과 가는 택시 안에서 떠올린 멜로디가 이렇게 전 세계인에 울릴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녹음할 때 귀신을 봤다 이런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어떤 귀신을 보셨을까요? 이게 거기 뉴욕에 있는 파워 스테이션이라고 되게 유명한 녹음실이에요. 근데 네. it's very 되게 올드해요. 네, 되게 오래된 파워 스테이션 그 빌딩이라서 뒤에 녹음할 때 이렇게 볼륨을 하는 그 있어요. 그 나압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면은 거기 어시스턴트 엔지니어가 오세요. 네. 그래서 안 된다 하다가 문 열고 발자국 소리 딱 났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시스턴트 엔지니어인가 보다 하고 이거 된다 해서 딱 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주 0.1% second 키 큰 남성분이 이렇게 저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 본 남성분? I don't know. 네. 얼굴이 안 보이고 그냥 체크 무늬 옷이랑 청바지. 근데 진짜 컸었어요. 키 엄청 크고 다가오는 모습이 진짜 한 0.1초 동안 이게 딱 봤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근데 소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감독님이 빨리 시작하자 해서 바로 녹음했는데 그날 노래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음악 감독님이 놀랄 정도로. 그래서 오늘 뭐 먹었어? 왜 이렇게 잘해? 이래서 참 신기했어요. 실제로 한국에서 녹음 전에 귀신 보면 대박 난다 이런 미신이 있잖아요. 알고 계셨어요? 예, 있었어요. SM에도 그랬고 동방신기도 그랬고 다 이렇게 귀신 뭐 이렇게 보면은 히트곡이라는 것도 다 알아요. 작곡가들은. 네. 마치 그 키태원의 줄거리상 그 진우가 일종의 이제 악령인데 나중에 주인공을 돕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실제 루미에게 도움을 주는 진우를 만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가? 저는 휘트니 휴스턴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Or someone 유명한 가수분이 도와주신 거 아닌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쓴 가사, 내가 이거만큼은 굉장히 공을 들였다.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골든은 되게 좋았던 게 I'm done hiding, now I'm shining like I'm born to be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거랑 그 노래 만들었을 때 멜로디도 gonna be golden, never chosen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gonna be golden 만들었을 때가 제일 뿌듯했어요. 너무 맞고 딱 골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곡과 가사가 어쩌면 그 음율이 잘 맞으면서 쌓아 올라가는 게 지금 뭐 나지막히 불러주셨지만 굉장히 좀 뭐랄까요 감동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또 마음에 들었던 가사 중에 하나가
계속 이제 영어가 나오지만 중간에 한번 한글 가사 나오잖아요. 네, 저도 좋아해요.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네. 불렀다가 우리 정섭 앵커가 Oh 유튜브에서 my 굉장히 좋은 반응을 goodness. 얻었거든요. 대신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제가 가장 높이 올릴 수 있는 키였습니다. 근데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이 한글 가사를 외국인들이 못 불러서 발음을 영어로 찾아가지고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서 네. 한글을 알게 되는 한글 전도사가 된 곡이에요, 이게. 너무 뿌듯해요. 네. 저 그게 제일 행복해요. 어. 제가 요번에 버지니아 쪽에 있을 때 싱얼ong 그 영화가 있었거든요. 제가 몰래 갔어요. 근데 한국인들 거의 없었어요. 다 그 미국 분들이셨는데 다 한국 가사를 하는 거예요. 다 알더라고요. 다 노래 다.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네. 사실 그 Gonna Be Golden 그 부분을 들으면서 저도 참 전율이 느껴지고 좀 힘들 때가 생각나기도 하면서 눈물도 나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경험했던 일을 좀 작사에 녹여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때 작업했을 때 좀 힘든 시기여가지고 저도 약간 희망적인 곡을 너무 쓰고 싶었고 룸이랑 좀 공감되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저의 단점을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저를 뭐라고 해야 되지? 포기하지 않게 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이게 열심히 하는 거랑 할 수 있다라는 곡 필요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멜로디에서도 약간 나온 것 같고 특히 브리지 부분 Waited so long 그 Take this wall down 네, 제일 좋아해요. 그 부분에 울었어요. 작사까지 경험에서 나왔는지 이 곡들은 또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네네네. 경험에서 나온 곡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K-pop 연습생 시절 때 많은 걸 배우고 K-pop에 관한 여러 가지 모습을 봤으니 연습생이었고 작곡가기도 했으니까 그거를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가사에. 말씀해 주셨지만 10년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결국 데뷔는 좌절되고 미국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심경이 어땠을지 참 상상이 안 되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셨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당시에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그때는 일단은 한국에 좀 있었어요. 한 2, 3년 있다가 그때는 일단 계속 가수는 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운드클라우드라고 약간 전자음악, 그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작곡보다는 저는 먼저 비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좀 그때 좀 우울하긴 했는데 우울함을 이렇게 벗어낼 수 있었던 게 매일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진짜 맨날 거기 상수동 쪽에 커피숍 가가지고 계속 비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정말 힘이 됐고 되게 힐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음악이 정말 저한테는 치료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음악이 꿈이었는데 음악이 또 치유였고 음악 때문에 가수든 힘들었는데 작곡가든 음악이 너무 좋아요. 연습생 때는 그래도 뭐 데뷔를 못해서 꿈을 뭐 이루지 못해서 좀 힘드셨지만 그래도 최근에 생애 첫 라이브 무대를 세계적인 또 무대에서 했잖아요. 지미 펠런 쇼에서 이제 하셨는데 첫 곡이 그리고 2달 가까이 빌보드 핫백 1위를 했습니다. 이 라이브 무대 그리고 이 곡이 지금 빌보드에서 계속 정상을 지키는 이 순간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일 느꼈던 게 모든 게 다 이유가 있구나. 그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걸 하면서 그래서 너무 실감도 안 나고요. 그냥 한국 사람으로서 되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불렀어요. 첫 무대 서기 전에도 앞서 말씀하신 그런 루틴, 사과 주스 마시고 비슷한 루틴을 하셨나요? 네, of course. 그때는 사과 주스 진짜 이렇게 큰 거를 2개 마셨어요. 네. 떨리니까 목이 건조해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주스도 하는데 목 푸는 방법은 저는 그
like 라나나나나나 이런 건 안 하고요. 네. 저는 Whitney Houston I Have Nothing을 불러요. 아, 그냥 노래를 부르시는 네, 거예요? 진짜요. 좀 행운의 노래. 네, 그래서 저희 음악 감독님도 되게 특이했던 게 자기는 이런 가수랑 처음 일해본다고 저는 노래를 할수록 더 좋아져요, 목소리가. 더 풀려요. 그래서 아침에 노래 많이 불러야 풀더라고요. 네, 고음이 더 잘 찍고. 네. 이 라이브 공연을 저희가 뭐 유튜브로 이제 봤었는데 사실 실제로 보고 싶기도 하고 한국에서 또 라이브 공연을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혹시 하고 싶은 장소나 어디서 하고 싶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장소요? 네. 제가 네. 추천드리는 거는 해주세요. 네. 저희 캐대헌에 나온 이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한 장소가 있잖아요. 아, 네. 네. 남산 어디죠? 타워? 네, 맞아요. Oh my god. 남산 타워가 저희 YTN 거라서요. 굉장히 의미가 또 있을 것 정확하게 같습니다. YTN 서울타워입니다. Yes, 서울타워, yes. 네. YTN 서울타워에서 루미 씨의 라이브 공연, 이재 씨의 너무 라이브 좋죠. 공연을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너무 좋죠, 저는. 그 2탄이 나온다면은 거기에 담길 곡들도 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으실까요? 지금은 준비는 안 됐지만 네. 1탄에 만든 곡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안 써진 곡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maybe 그걸 쓸 수도 있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곡이 아무리 좋아도 스토리가 바뀌면은 더 이상 쓸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스토리가 그쪽에 가고 쓸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아직은 작업은 없습니다. 예. 네. 캐대헌 2편 기다리는 팬들이 많은데요. 그 이전에 이재 씨의 싱글 앨범이 나온다면서요? 네, 싱글송. 예. 아, 너무 기대가 되는데 며칠에 만나볼 수 있을까요? 10월 24일이요. 10월 24일, 며칠 안 남았네요. 네, 며칠 안 남았어요. 어떤 곡들이 담겼는지 앨범 홍보 좀 해주시죠. 아, 네. 일단은 매니저님이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일단은 발라드 같은 곡이고 되게 잔잔한 음악이고 이제 골든 막 고음 치고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번 곡은 조금 산책하면서 뭐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듣는 곡, 네. In Another World라고 그런 곡입니다. 특히 이재 씨의 경우에는 캐대헌이 대성공을 거두고 나서 첫 앨범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첫 앨범 소식을 손편지로 전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들으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어떤 의미냐면 약간 저의 어릴 때 편지? 네. 약간 그런 의미의 다른 생애에서는 다른 결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것도 되고 아니면 연애할 때도 어쩔 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마음에 정리할 때 슬퍼하는 것보다는 다음 생에는 더 잘 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뜻의 노래예요. 좀 어린 이재로 돌아가서 어렸을 때 마음에서 쓴 그런 곡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것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희망을 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노래로 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또 극복을 하고 이재 씨만의 자신만의 이제 길을 찾은 셈인데 네. 그 이제 스토리 때문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 팬들도 많이 늘었는데 SNS 팔로워 많이 늘으셨죠? 네, 갑자기 너무 많이. 네. 네. 와. 그러면서 뭐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리고 따로 게시물도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많으셔서 다 보진 못하셨겠지만 그래도 좀 인상 깊었던 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의 스토리를 보고 그 희망을 줬다.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너무 저는 영광이죠. 네. 네. 그래서 누군가의 힘을 주는 게 저는 제일 영광, honorable job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거랑 꽃길 많이 가세요. 이 얘기 많이 듣고 있거든요. 꽃길만 걸으세요. 네, 꽃길만 걸으세요. 네. 이제는 이재 시간. 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봐서 너무 감사해요. 그냥. 실제로 네. 정말 꽃길만 펼쳐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11살 때 이제는 아이돌 가수를 꿈꿨다면 이제 33세 아티스트가 되셨는데 앞으로 더 원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티스트지만 작곡가가 항상 저한테는 프라이어리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이제 한국도 같이 케이팝도 하고
작곡가들도 같이 일하고 그냥 계속 작곡가로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꿈은 그래미 그 작곡가로서 처음 Korean American 여성 이렇게 Korean woman 네. 너무 받고 싶습니다. 네. 그래미 작곡상의 아시아인도 아직 수상을 못한 걸로 없어요. 아는데요. 네. 그렇죠? 그럼 한국 최초를 넘어서 아시아 최초가 되겠네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꼭 받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그래미 하겠습니다. 수상하시면 꼭 저희와 인터뷰를 다시 하시는 걸로 진짜 약속받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그리고 좀 이제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네네.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 이재 씨의 할아버지 원로 배우인 신영균 씨, 저희 부모님이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아, 네네. 네, 외손녀시라고요. 아, 네. 혹시 할아버지와 어떤 인상 깊었던 기억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성공하려면은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항상 어릴 때부터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 그걸 많이 배웠고, 저는 저한테 되게 기억 남는 게 어릴 때 항상 할아버지 집에 가서 그 산책, 등산 뒤쪽에 등산했거든. 밤 까고 발로 이렇게 밤을 까고 하는 모습. 그게 제일 너무 좋았어요. Great 추억. 할아버지의 추억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Gonna Be Golden이라는 가사처럼 이재 씨의 골든 시간이 펼쳐지는 거죠? I hope so. I think so. 네, 그러길 너무 좋죠. 네. 지금 시간은 혹시 골든이 아닐까요? Maybe. 예. Golden year, golden 2 years. I don't know. 네. Golden 네. life. Golden life. 네. 자, 끝으로 우리 팬들에게,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자유롭게 해주시죠. 너무 저는 제일 첫 번째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저한테도 너무 희망이 되고, 근데 더더욱 저는 그냥 만약에 꿈이 있으신다면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쭉 열심히 끝까지 했으면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다 보면 네.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네.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K-팝 데모넌터스 골든 작곡가이자 데이트 가수 이재 씨와 소중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YTN에 또 한번 찾아주시는 거죠?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조 원대 재산 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내일 나옵니다.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법원 판단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대기업 총수와 전 대통령 딸의 이혼 소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내연을 고백한 이후 지난 2017년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첫 번째는 최 회장이 가지고 있던 SK그룹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결혼하기 전에 부친에게 물려받은 만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특유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내조와 대외 활동으로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는 입장입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665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는데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려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며 노 관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 관장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성장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후 8년 넘게 이어진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 천문학적 금액의 재산 분할이 걸려 SK그룹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는 만큼 대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오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이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별세했습니다. 향년 67세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을지대병원으로 이송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상황과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측이 최근 논란이 된 업데이트를 이전으로 되돌리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카카오 측은 다만 문제가 된 친구 탭 개선 작업은 앞서 발표한 것처럼 올해 안에 이뤄질 계획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지금에 정말 궁금한 건 롤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불가능해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기술 롤백이라는 개념은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앱 2.0일 때 1.0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2.0에서 2.11 이렇게 지금 완전 백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힘들다고. 그 전에 버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불가능해요? 일부 저 업데이트를 안 받으신 분들은 계속 쓸 수가 있으나 향후 AS나 이런 측면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와 경기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신고가 접수됐지만 수색 결과 폭파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협박범은 오후 2시까지 1억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롯데월드와 에버랜드를 폭파하겠다는 취지로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협박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이용객을 대피시키진 않았다며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낮 동안 내륙은 반짝 가을 하늘이 드러났지만 또다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점차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제법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영동과 충청 이남에 최고 60에서 70mm, 서울 등 수도권은 10에서 40mm가 되겠고요.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남 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영동을 중심으로 는 모레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7도, 대전 18도, 포항은 19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 내륙은 평년 기온을 많게는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3도, 광주 27도, 대구는 22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밤에는 다시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주말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지겠고요. 휴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등 이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